오케이. 자, 책대리 23회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고요. 이번 책은 거래 기술,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선정을 했어. 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나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관심만 갖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큰 부를 창출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의 어떤 거래 능력, 거래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찾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너는 어땠어? 예전에 읽었을 때 사실 옛날에 이거 읽었었던 책인데 이제 그때 요번에는 어떤 느낌이 내가 기억나? 이제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고 한 절반 조금 넘게 읽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느낀 느낌은 진짜 트럼프가 자기 PR에 정말 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는 뭐 다들 좋은 얘기만 적혀 있으니까 좀 그렇게 긍정적인 그치.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책 자체는 되게 쉽게 적혀 있잖아. 이게 행간도 좀 넓고 그 다음에 맞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어려운 말 적혀 있지 않고 되게 쉬운 어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부동산 사업을 이제 1980년대 그 전이 70년대 80년대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의 어떤 비즈니스 능력, 이런 거를 보기에는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선입관은 그 얘기를 들었어. 아버지가 큰 사업가시고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자본을 창출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 근데 물론 그건 맞아. 여기서 나오는 액수 자체가 뭐 최소 몇십억에서 맞아, 몇백억, 몇천억 조까지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 자체. 이미 대학교 때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돈이 2억이 넘더만. 그치. 근데 그 당시 2억이면은 되게 큰 그러니까. 돈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걸 차지하고서라도 나한테 그 돈이 있더라도 이렇게 크게 뭔가 사업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 20대 때 그렇게 대범하게 혼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대범하게 사업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대담성과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27살에 그 뉴욕 맨하튼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기 맞아. 사무실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 이름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짓고 오르가니션. 거기에 맞아. 있는 레클럽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30대 사장, 뭐 젊은 사장들의 모임, 그런 사교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동문서주하고 전화하고 편지 쓰고 이런 거 보면은 맞아.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20만 불, 2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어디에 묶여 있었다. 그치. 이렇게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정말 생소하게 트럼프라는 아버지는 유명했지만 아들로서는 정말 입지가 없고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큰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배짱이 두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인격적으로는 모르겠어. 그렇지. 우리는 인격적으로는 모르지. 인격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이미 내가 봤을 때는 막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거 보면 뭐 좀 개차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수 있지. 그리고 이 책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손이 많은 뒷거래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지. 여기는 뭐 굉장히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원칙에 맞게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뒤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 여기 거주자들을 막 쫓아내고 하는 부분도 여기 안에서는 자기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르지 뭐 또. 상당히 어떤 수단과 용의주도한 방법을 사람인 것 사용했는지는. 같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같이 이거로 끌어가고 싶은 거는 먼저 뭐 성장과 배경 놔두고 트럼프가 했던 사업이 있어. 맞아. 뭐 호텔 사업, 카지노 사업, 그다음에 US 풋볼 사업, 아이스 링크, 뭐 텔레비전 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2장에 나왔던 트럼프의 거래 기술 11가지가 있어. 그 11가지 중에서 조금 자신이 느낀 것이 있다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조금 앞쪽에 나오는 코모도 호텔. 이게 이제 그게 나중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맞아. 진짜 레버리지가 됐던 것 같아. 맞아. 그거가 성공하고 나서 카지노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거든. 요걸 내가 약간 그러면 기억이 나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 기억이 나는 것만. 이 친구,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1974년에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 아마 이쯤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뉴욕 허드슨강 30번가 그리고 60번가 그쪽 철도 부지가 자기가 봤을 때는 유망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몽상 아닌 몽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철도 부지를 이제 매각하기 위한 업체가 선정이 돼.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업체의 그러니까 담당자, 그러니까 그 업체 이름은 펜 센트럴 레일로드였고 그 담당자가 이제 빅터 말미에리였던 거지. 그래서 빅터 말미에리 얘가 빅터라고 하자. 빅터가 이제 트럼프를 좀 좋게 봐서 이 34번 부지 그리고 72번 뭐 이런 부지들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트럼프가 갖게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빅터가 그 코모도스 호텔 코모도 호텔에 이제 지금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지.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코모도 호텔의 부지를 이제 보러 가니까 실제로 이제 뉴욕의 진짜 알짜 부지에 있고 뉴욕 중심에 이제 42번가 그 파크 에비뉴라고 적혀 있더라고. 파크 에비뉴 이제 그랜드 센트럴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는 다 낡아가는 호텔이지만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난 되게 흥미로웠어. 맞아. 되게 흥미로웠고 조금 더 지루하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 호텔을 매입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이제 풀어야겠다 숙제를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유능한 호텔 경영인을 찾는 거. 두 번째가 뉴욕시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금융을 일으키는 거. 요렇게 세 개였는데 이제 유능한 호텔 경영인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뭐 힐튼도 있고 하얏트도 있고 그때 뭐였지 다른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체인이 있었지만 자기는 어쨌든 하얏트에 끌렸다. 그래서 하얏트의 CEO와 면담 미팅을 통해서 금융 조달과 세제 혜택을 전제로 해서 협업을
약속을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권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금융권은 세대 혜택을 먼저 받아와라.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세제 혜택을 협상하러 갔을 때는 금융을 받아와라. 이런 이제 그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지. 코너에 몰리게 돼서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는 조금 인상 깊었어. 인상 깊었어. 그래서 그때 때마침 유능한 어떤 설계자도 그 미스터 데르스쿠트라는 설계자도 섭외를 하고 이제 그때 설계 컨셉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유리 외벽 맞지? 그런 식으로 맞아. 하고 하여튼 그 되게 성과는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또 때마침 뉴욕의 경기가 계속 하락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뉴욕시에서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뉴욕시를 살려야 되니까 4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이때 내가 감동 깊었던 거는 이 그 하얏트 호텔이랑 맺었던 그 MOU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들어있던 조항 기억나지? 뭐였지? 뭐였지? 그게 이제 향후 영원히 트럼프의 허락 없이는 뉴욕의 호텔을 맞아. 짓지 않는다. 호텔을 사죠. 맞아. 그 조항을 넣는 과정이 난 기가 막힌 것 같았는데 하얏트 호텔 측에 이 조항을 넣자 그러면 당연히 회장은 안 넣지. 그래서 넣자고 얘기를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넘어갔는데 금융권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금융권이 이제 우리 하얏트랑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우리 세제 혜택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금융권한테 살짝 기뜸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호텔이 잘 되려면 지금 뉴욕시에서 하얏트 호텔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권이 그 얘기를 듣고 금융권이 하얏트 쪽에 푸시를 가해서 그 조항을 넣도록. 맞아. 뭔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는 능력이 이제 탁월한 것 같아. 진짜 탁월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짜 거의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맞지? 맞아. 거의 들이지 않고 이 사람의 한 사업들을 보면은 자기 돈을 든 것 같은데 거의 다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조인 시켜가지고 맞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이 호텔 자체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명성 그 이제 받게 되는 언론의 질타 이런 것들 모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어놓긴 적어놨던데 그렇지. 물론 그렇게 이용을 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좋은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다 그렇게 이용을 해서 참 대단하네. 난 요렇게 이제 코모도 호텔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얘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거의 뭐 매출은 2배 이상 뛰고 그렇게 됐지.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타워. 맞아, 트럼프 타워. 트럼프 타워 이제 트럼프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사업지 빌딩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금융권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 진짜 흥미진진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그 호텔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벌인 사업이 이제 카지노 사업이었거든. 카지노는 그 사람이 본 거에 애틀랜틱 시티에 카지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쪽 미국에서도 이 카지노를 합법화한 주가 뭐 몇 개 안 된다며 그 중에 하나 애틀랜틱 시티였고 거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카지노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역시 이제 부지를 이제 확인하는 중에 그 부지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은 부지였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다음에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지라고 생각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난 이쪽 카지노 사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보통의 카지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에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허가를 들어가는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 그래서 당연히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완공이 돼서 바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가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거기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썼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어느 기업인가 굉장히 큰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허가와 동시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 완공하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넘기게 되는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일단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남고. 헐리데이인. 헐리데이인이었던 것 같아, 그 회사가. 호텔 체인 회사가. 그래서 카지노가 굉장히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네. 그래서 일반 호텔업의 4-5배.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트럼프는 한 단계 더 점핑, 자산을 한 단계 더 점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맞아. 되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트럼프 타워. 그 트럼프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들 보자.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알짜 땅이라고 딱 직감이 오는 곳이 있었나 보지. 이제 거기 땅을 이제 돌아보다가 이 땅은 진짜 나중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니트 텔러라는 회사가 있는 건물이었나 봐. 그래서 그 건물과 원래는 건물과 땅을 살려고 그랬지. 살려고 해서 이제 타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보니트 텔러는 임대를 하고 있어. 29년간 임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임대를 하고 있어. 임차권을 이제 2,500만 달러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땅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웅장한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옆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용적률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금융권에 가서 자기가 요렇게 땅 임차권을 확보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임차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29년 뒤면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당신한테 사라지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는 또 맞아. 그 땅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자기가 그랜드 하얏트를 세울 때 그 보험사였던 에퀴터블 생명보험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협상을 진행을 하냐면, 그럼 야 에퀴터블 앉아보소. 지금 내가 29년간의 임차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근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한테 주고 있는 그 임대료는 사실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50으로 나는 너에게 임차권을 반납을 할 테니까 너는 토지랑 건물 소유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 그 협상이 바로 성공을 했대. 성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금융권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금융을 일으키려고 진행을 하는 와중에
그 보니트 건물에 인접한 이제 티파니 상가의 지상권, 그 건물의 위에에 대한 권리겠지? 그게 있나 맞아. 보지? 그래서 그거를 또 얻기 위해서 그 티파니의 사업 창업주인 호빈과 협상을 벌이고, 그 다음에 그 용적률 협상을 또 그 뉴욕시 맞나? 뉴욕시랑 계속해서 그 20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68층까지 그 주변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고. 근데 이 뒤에 더 웃긴 게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비난을 또 받더라고. 그 밑에 있던 유적이었나? 그거를 돈이 많이 드니까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고 막 뭐 그래서 비난을 받는데, 그 비난을 받은 거는 또 얘는 또 긍정적이게 해석해. 뭐 호화로운 트럼프 뭐 그 뭐지? 초호화 트럼프 타워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으니까 그건 자기한테 오히려 뭐 광고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에 아파트를 팔 때도 그거를 그 역판매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오히려 구매자들이 찾아와서 수요자들이 몰리게 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결국 팔아버리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던 그 뮤지엄이었나, 어떤 다른 경쟁 그 아파트는 가격을 낮추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고급화 전략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결국은 얘가 12채는 안 팔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3채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겨뒀어. 맞아. 그래서 3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일대에서 맞아. 가장 넓은 거실을 가지는. 맞아. 그리고 거기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 에퀴터블 그 생명보험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 그냥 나머지 50% 지분도 자기가 다 매입해버리는 맞아. 그런 사업가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맞아. 그랬었지. 상징이 되었지, 트럼프 타워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도 트럼프 뒤에 11가지 원칙에도 나왔지만, 항상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이 사람은 건물 하나를 짓고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최고로 멋있고,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지었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난 좀 인상 깊었던 게 절대 과도하게 비싸게 물건을 안 사더라고. 맞아.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진짜 그 시장가의 절반 이하.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 게 협상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이게 읽다 보면은 그 운대가 잘 맞았어. 맞아, 그 맞아.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에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거나 어떤 그거의 가치를 볼 어떤 능력이 부족했지만, 또 그 사람은 꼭 그 가치를 또 보고서 그 정도 가격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중의 심리에 묻히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감각을 믿고서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례도 그치. 있고. 그거를 딱 자기만의 방식으로 뒤집어 버리잖아. 맞아. 그때 뉴욕시가 막 예를 들어 뭐 계속 적자가 나고 뉴욕시가 뭐 파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할렘가로 변하는 거 아니냐 매일매일 그런 어두운 맞아.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 사실은 얘한테는 진짜 운이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거를 그 코모도 호텔을 매입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투자를 이끌어낸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얘가 했던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거든. 어디에서 수입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량을 짓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는 형태면 내가 그거에 대한 원가가 어느 정도 들고 판매가가 어느 정도니까 딱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사업 자체는 원가는 예측이 되는데 수입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개런티가 안 되는 거지.
개런티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사람들이 몰릴까? 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그걸 살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매력이 있을까?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을까? 근데 들어가는 원가는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자신의 확신을 믿고서 밀어붙여서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수준의 수입을 끄집어내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우선은 그런 어떤 배짱,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확신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와 배짱. 아무리 돈이 얘가 사실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지키려고 하고 리스크가 많은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더욱더 용기 있게 투자하고 했다는 부분이 좀 놀랍더라고 나는. 여기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돈이 얼마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맞아. 큰 돈은 들어갔을 수 있겠지. 근데 전체적인 구찌를 봤을 때는 얘는 다른 사람들, 그 쉐어홀더들을 설득을 해서 걔네들을 인볼브 시키고 걔네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진짜 성공한 디벨로퍼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사면서 300억에 내가 이걸 사겠다. 근데 그 돈을 또 어디서 펀딩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또 은행을 설득해서 갖고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최고의 기술자를 또 데려오고 막 맞아. 변호사를 막 붙이고 막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했던 그게 스위프튼 빌리지, 오하이오주 신시내시티 모르겠다 이게. 하여튼 신시내티에 있던 스위프튼 빌리지가 얘가 맨 처음에 그 아버지랑 같이 했던 그 기억나나? 그 1200가구가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800가구가 미분양이 나 있고 그게 국가 아마 그게 저당 잡혀 있다가 국가 경매로 나온 걸 거야. 그래서 걔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걸 신문기사로 봤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가 원래 지었던 가격이 뭐 1,500달러인가? 하여튼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600만 달러로 그걸 구입을 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600만 달러로 구입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600만 달러로 구입하자마자 600만 달러에 10만 달러 더 얹혀가지고 그걸 바로 다시 저당 잡아버리는 거야. 그 말은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그거 사서 다시 빚내서 그러니까 빚으로 그걸 산 거지. 그렇지. 그래서 10만 달러로 창문 고치고 문 고치고 뭐 고치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분양을 내버리고 나중에 그걸 얼마에 팔아버리냐면 다시 1200만 달러에 팔아버리거든. 앉아서 600만 달러 번 거야. 맞아. 이게 진짜 이게 물론 와튼스쿨도 갔다 오고 옛날부터 그쪽 집안이 아버지가 식당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가 또 사업을 했고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사업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나? 아무리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또 약간 우선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아버지라는 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돈의 그 액수의 뭐랄까 한도라고 할까 그 금액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캐파가 큰 것 같아. 맞아. 우리는 당장 600억, 60억만 덜덜 떠는데 이걸 어떻게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 내공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흔히 아는 잡스나 그 아마존 CEO 누구냐?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 혹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혹은 옛날에 정주영이나 누구나 그런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쫙 그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 맞아. 그렇지. 이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그림을 쫙 그려주는 것 같아. 맞아. 정말 그런.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란 것도 자기 돈 100%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투자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다 매니징해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되게 즐기잖아, 보면은. 맞아. 굉장히 그런 걸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즐기고, 거기서 뭔가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의 그런 쾌감. 맞아. 그런 걸 즐기니까 되게.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 기억나지? 95페이지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을 잘하게 된다.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 맞아. 너는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 나? 아니. 사랑하지 않지.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지. 나머지 사업들 한 두세 개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네가 말한. 우선 나는 할까? 뭐 자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기억에 남는 게 뉴욕시의 아이스링크 재건 사업을 맞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스링크장이고 뉴욕시 소유이기 때문에 뉴욕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지.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의 특성상 굉장히 사업 진척이 더디고 심지어는 기존에 뭐 몇 년 안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2년인가 안에 끝난다고 했었고 사실 뭐 몇십억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늦어지고 업체가 파산하고 하면서 거의 6년 이상을 끌어왔고 6년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돈은 또 몇백억씩 투자가 이미 다 되었었고 맞아. 그런 상황에서 다시 뉴욕시는 또 뭐 몇 년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자신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뉴욕시에 연락을 해서 나는 나한테 맡겨주면 이 아이스링크장을 6개월 동안 30억으로 다 끝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뉴욕시장은 안 한다 그것을 그러는 거부하지. 계속 거부하지. 계속 거부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뉴욕시장하고 그 트럼프가 보낸 서신 그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되고 집중을 받게 되면서 뉴욕시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업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오게 되는 그게 이제 시장이 트럼프 엿먹어봐라 이러고 공개를 했던 거지. 공개한 거지. 오히려 맞아.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맡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돼. 근데 트럼프는 그때 아이스링크장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상태지. 그래서 가장 아이스링크장을 잘 만들고 거기에 정통한 캐나다의 무슨 회사를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기술자를 데려오게 되지. 데려와서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되고 건설은 미국에 있는 기존에 같이 해왔던 HRH인가라는 건설사를 조인시켜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관리를 잘하고 매일같이 찾아가고 하면서 아이스링크장을 결국은 6개월보다 더 빠른 시간에 완공을 하게 되지. 빠른 시간에 완공하게 되고 4개월인가 만에 완공을 하게 되고 돈도 1개월 전 1개월 1개월 절약이네. 1개월 절약하고 돈도 원래 30억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끝냈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인프라 사업을 주변에 인프라 사업을 하고 막 그런 걸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아이스링크를 훌륭하게 재건하는 데 성공하지. 근데 이 보면은 진짜 집요해. 집요하지.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에 딱 아까 내가 좀 적어놓은 게 뭐 어떤 내용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업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차를 팔고 싶을 때 5달러를 들여서 닦고 광고를 내고 반질반질하게 만들면 4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혹은 뭐 맞아. 전화 한 통으로 뭐 15만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면 25센트를 아끼지 않으면은 그 사업가로서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 거 보면 나오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지. 맞아. 이 사람 혼자서 다 그런 것을 해간 건 아니지만 아닐 거야. 그러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투입시키고 이렇게 성과를 이뤄내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는 연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맞아. 앞에 일주일도 다 전화. 자기는 몇 통의 전화? 하루에 엄청난 전화. 그걸로 다 사업을 만들어 가잖아. 그리고 이 하루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금요일까지인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미친 듯이 일하고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아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고 약간 이런 자식의 전화는 무조건 받고 그 다음에 아내를 존중하고 딱 이런 어떤 확실할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가족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놨더라고. 하여튼 요 집요해.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 191페이지에 보면 나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에서도 어떤 일이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그것은 굽힐 줄 모르는 인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맞아. 끝까지 물고 늘어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집요함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그래야 결국 마지막인 사람들이 결국은 힘 빠지거나 뭐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그렇게 이 사람의 사업을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고 2장에 나오는 게 있어. 2장에 자기의 사업 스타일 11가지 원칙에서 11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난 첫 번째 크게 생각하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여기 소개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작은 건 없어. 다 규모가 엄청 큰 것들이야. 다 최고로 기념비적이고 엄청난 것들을 다 그런 사업만을 하는 그게 자신의 원칙인 거지. 맞아. 크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히 여유 있고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그런 사업에 관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맞아. 크게 생각하는 그게 자신의 사업의 원칙이었어. 근데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군대를 갔다 오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오잖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돌아오는데 그치. 이내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유가 그런 게 우리나라는 진짜 팽배한 것 같아. 그치.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사업가 성향의 문제도 있지. 응?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런 사업가가 계속 존중받고 그런 사업가를 양성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잖아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고. 물론 이 시대가 좀 다르긴 하다. 이거는 뭐 1980년대 70년대 이야기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한창 발전하고 하는 시대에는 정말 사업가라든지 그런 민간 기업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제 불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짜의 사업가들은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황이 지속되고 불안하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나는 솔직히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나는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체감하는 우리 국민은 힘들단 말이야. 이게 좀 되게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계속 힘들. 경제는 계속 안 좋잖아. 그렇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여기서 내가 뭐 몇 개 체크해 놓은 부분은 내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을 거듭할 뿐이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타고난다는 얘기. 크게 생각.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같은 사람, 이런 대사업가와 대전략가를 만들었도 있었던 것은 또 그 시대적 배경이 또 있었던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 거지. 그치, 맞다. 지금 이 시대에 트럼프와 같은 사람, 나오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치. 트럼프와 같은 형태의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 맞아. 요즘은 뭐 IT 기업 CEO들이 이런 뭐 그렇지.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얼마나 용의주도 아니면 일단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나는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추진시킨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무엇인가 복병이 될 만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맞아.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 건설을 위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미련 없이 다른 사무용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그 일 또한 잘 되었을 것이다. 또 애틀랜틱 시티로부터 카지노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면 다른 도박장 면허업자에게 건물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맞아.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 구상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사업을 들어갈 때부터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아까 너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저가에 매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이라든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미래 가치를 보고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득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되팔았을 때는 분명히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맞아. 여기 보면은 그 헐리데이인 주식을 매집할 때도 얘가 딱 그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가 사들인 주식에 하여튼 그때 그 주식의 총액과 그 헐리데이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 카지노에 실제 들어가는 원가였나 하여튼 매출이었나 그걸 비교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저평가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더라고. 그렇지.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봐, 여기 봐. 현재 주식 시세라면 나는 20억 달러 이하로 그 회사를 잡을 수 있다. 홀리데이인의 카지노 호텔 3개만 해도 거의 20억 달러 가치를 호가한다. 거기다 다른 호텔까지 합치면 객실 30만 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판단은 우리가 표층으로 보는 것에 보다 훨씬 뎁스가 깊이 있는 분석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깊이 있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핑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런 인사이트도 없고. 맞아. 문제는 제일 좋은 입지의 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과도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5번째 전략인데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거래를 할 때 가장 나쁜 자세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전의에 불타게 되고 당신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냥 굉장히 보면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사람 만날 자신만만해. 자신이 아직 뭐 일개에 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자신만만하게 당차게 만나는 태도.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런 기운으로 협상이 잘 되고 성공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 같더라고.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이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남보다 다소 유능하더라도 부족하다. 겨우 남과 비등비등해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상상력과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게 굉장히 설득의 기술이 뛰어나. 다 설득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 정도에 팔라. 이거 굉장히 너한테 엄청 너는 잘 파는 것이다라고 설득한 거고. 은행에 가서는 이 상당히 굉장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설득하는 거고. 또 그런 어떤 기술자를 데려올 때도 설득하고. 다 설득해서 그런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가, 그러니까 자신 생각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녹여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결국 그것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사람들을 설득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설득 당한 거고 거기에 트럼프의 말에. 맞아. 예, 그게 실제로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인간성,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역량 이런 걸로 사람들이 투표하고 그 사람들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트럼프를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의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 다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많은 유권자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이렇게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설득해가는. 우리 미국은 지금 이렇게 막 남들에게 다 퍼주고 있고 위태롭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시 뭐 그런 자신의 논리와 그런 자신의 전략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뭔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많이 나는 봤거든. 이 트럼프를 볼 때 대통령으로서 볼 때.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의 개인의 믿음이고 신념이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프레임화한 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 사람이 힐러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 말은 힐러리의 장단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되게 객관적으로 잘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통령들은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뭐 막 어떤 미래상을 보여주고 그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그 사람들이 뭐랄까 아쉬워하는 부분,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고민하고 그 입맛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설득이 갔다 라는 느낌이 난 들더라고. 그런 어떤 뭔가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뭐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좀 더 그렇게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보통의 트럼프를 평가할 때 사업하던 사람이 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했던 그런 협상의 방식, 사업의 방식을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서도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해간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의 영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사실은 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통령으로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들이 사업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뭐 앞으로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다못해 지금 북미 간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이라든지 회담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전략가 협상가의 관점에서 그 둘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 예전엔 단순히 그냥 정상 간의 회담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정치로 봤는데 이제는 뭔가 어떤 그 속에서 전략적인 싸움과 협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 트럼프는 절대 자기가 불리한 위치로 안 가. 그치, 항상 뭔가 우위에 있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거나 나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걸 감수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얘는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는 것도 혹은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를 약간 불리한 위치로 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 상사와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뭐 뭔가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아니면 뭔가 여행을 갈 때, 혹은 뭔가 결정을 할 때. 근데 얘가 여기서 적어놓은 컨텐츠들은 그런 위치에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결코 빚을 이만큼 지고 있어가지고 리스크에 짓눌려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맞아. 예,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절대 내몰지 않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거지. 예스, 노를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상황을 가져가는 것 같아.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가 뭐 트위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는 언론에 묻힌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 엄청난 매스미디어 힘이랑 얘랑 사실은 대립돼 있잖아. 원래 그 미국의 그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전부 다 얘가 비난하고 있는 그런 대중매체들은 전부 힐러리 편이었거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또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큰 자본가들은 결국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정말 전폭적으로 뭔가 지지를 해줘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 그치.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신의 이 트럼프와 같이 일을 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탄탄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그를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굉장히 악랄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붙일 수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그렇게까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자기 사람한테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치. 맞아. 하지만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까지도 얘는 자기가 손해 보려고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순순히 모든 사업이 다 이해 관계로만 다 됐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자금을 빌려줄 때도 어떠한 대가 없이 그냥 막 빌려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이해관계로만 된 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을 보여줬고 이 사람은 그치. 어디까지가 진정성이 있었고 어디까지가 전략적인 건 잘 모르겠어. 그것마저도 정말 전략적이고 그런 거였을 수 있으니까. 몰라. 나는 근데 이 사람이 막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람일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기가 힘들거든. 힘들지.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지. 지키는 부분이 있겠지. 뭐 선을 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까 그러면? 그래, 이제 정리해볼까? 더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잠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그러니까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가 자기가 사업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온 것 같아. 이게 어느 부분이 강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고. 근데 그러니까 네 자신은 그런 기질이 있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성향과 어떤 기질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 내가 5분 서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잘 못했을 거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해 가는 것이
사업적으로는 일적으로는 나랑은 잘 맞지 않더라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너 상사야. 그러면 글쎄, 상사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와 쓰는구나. 설득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나랑은 다른 기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거든. 근데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겠다. 좀 네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부딪힘이나 그런 거 말고 정말 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어쩌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그런 기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좀 차용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어. 차용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최고의 인재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도 많이 차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너 약간 피곤해 보인다. 내가? 어. 피곤하진 않고 그냥 좀 생각이 약간 몰입도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닌가? 몰입도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게 내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그 정보가 다양하지 않아. 너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뉘앙스, 그러니까 표현만 약간 다르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한 시간 그러니까. 동안. 그래서 그래. 스스로도 느끼고 있구만. 내가 딱 그냥 느낀 정도가 그 정도여서 그런 것 같아. 난 사실 그 해외 영업팀 있을 때 IPP 그 사업 같은 거 하면은 그게 다 개발 사업이란 말이야. 그치. 시력 발전 이런 게. 그 구도를 보면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를 설립하고 싶은 발전소, 그러니까 그 발주처가 있어. 뭐 네팔이든 인도네시아든 많아. 근데 그걸 설립할 돈은 없어. 그 국가는. 그치. 그래서 그거를 디벨로퍼들이 그런 사업들을 물고 우리 같은 대형 EPC사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 괜찮겠는데 하고 금융권으로 가. 그 금융권으로 가면 금융권에 돈을 빌려주세요. 이 사업 괜찮으니까. 그러면 금융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발주처에 보증을 가져와라. 그럼 발주처에 가. 그럼 발주처는 돈을 빌려와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런 개발 사업의 미묘한 풀리지 않는 고리들을 이 트럼프가 풀어가는 게 난 좀 재밌었어. 그거를 설득해가는 관계들.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이용해가는 이 교묘한 방법들이 대단하더라고. 일개 개인.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다 오픈하지 않는 듯한. 절대 오픈 안 했지. 약간의 갈증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되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서 됐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그 어떤 뭔가 너가 말했던 그런 열쇠, 꼬여있던 실타래를 푸는 열쇠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마치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은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나는 그 에피소드마다 느꼈거든. 언더테이블 머니도 있고 뭐 어. 말하지 않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여자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고용한 애들 보면 말은 안 했지만 로비스트 같은 애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 미국은 그런 게 합법이니까 그치. 연줄 끌어오고 설득하려면은.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 개발 사업 같은 이 다 이게 개발인 거냐?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PC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한데 이게 회사가 어떤 스탠스냐에 따라서 그게 재미가 나뉘어. 우리 회사는 진짜 보수적인 회사라서 선투입이 없어. 그러니까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트럼프는 그걸 맨 마지막에 금융을 조달해서 탁 도장을 찍는 걸 파이낸셜 클로즈라 그러는데 얘는 그런 거를 수차례 했잖아. 우린 뭘 얘기를 하면 전설 속에 나오는 FC라고 파이낸셜 클로즈라고 영원히 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업만 검토하는데. 근데 또 반면에 이 트럼프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조금만 더 그 뭐랄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발의 의욕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좀만 의욕을 가지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 가고 시간을 갖고 하게 되면 결국은 너가 말한 파이낸셜 클로즈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자기 회사가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이잖아. 이게 당장에 자기한테 돈이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야, 여기 너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 이게 하얏트 호텔 설득할 때 그 하얏트 호텔 회장 만나기 전에 그 사장인가 뭐 만나서 얘기를 했나? 뭐 기억나? 그 어떤 거? 1차적으로는 경영진이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하얏트 호텔 너희 우리 그 호텔 운영하는 거 너희가 해줄래? 그래서 잠정적인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걔가 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회장이 없을 때 응? 그거 결국은 통과됐던 그거 말하는 건가? 응? 뭐라고? 회장이 없을 때 결국은 회장이 출장 갔을 때 아니 없는 상황에서 그게 최종적 의사결정이 나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다. 아 그거는 마지막에 그 영원히 뉴욕에 추가적인 호텔을 지을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을 때 그 회장이 네팔에 여행을 갔었던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휴고 프렌드라는 하얏트 회장의 2세를 만나서 처음에 잠정적인 협업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경영인이 프리츠커라는 애였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사람과는 백날 얘기를 해봤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영인의 눈치를 보고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경영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경영인이 화를 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급급하다. 자신의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라던가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는 예스나 노의 의사를 낼지 모르지만 그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 네 말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나도 100% 동감해. 오케이. 1시간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요걸로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23회 책 대리는 거래 기술 지금 핫한 완전 인기쟁이 이슈를 만들고 다니는 트럼프의 자서전인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을 함께 나눠봤고 트럼프가 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11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얘기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프로파간다의 시대의 설득 전략.
설득, 전략. 프로파간다의 시대 설득. 요즘 그 신사임당 때문에 다시 핫해졌다는 대중 설득 심리학이었나?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요 트럼프의 설득의 기술과 연계가 될지 모르겠네. 그러게. 한번 재밌게 읽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3회 책대리는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